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너는 절대로 나의 손어귀를 빠져나갈 수 없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과장인 32살 김우진이다. 그간 노력과 실적으로 젊은 나이에 과장을 달았으니 다들 나를 부러워했다. 또한 나에게는 결혼한 아내가 있지만 그다지 정은 가지 않는다. 결혼 전 연애할 젊었을 때는 이뻤지만 지금은 뚱뚱하고 관리도 하지 않는다. 여보, 나 친정에 다녀올게. 그래. 잘 갔다 와. 장인어른 장모님 안부 전해주고 아참 용돈도 드려. 나는 50만 원을 아내에게 주었다. 아내는 웃으며 기뻐했다.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던 그녀. 지금은 냄새나고 징그럽기 짝이 없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출근했다. 과장님, 이 보고서 어떠세요? 나는 부하 직원이 내미는 보고서에 눈이 갔지만 형식적으로 보고 그녀를 보았다. 같은 학교 후배였던 그녀 이희정. 그녀는 매우 진취적이었고 자기 업무에 열성적이었다. 매력적인 얼굴 그리고 최고의 몸매를 가진 그녀. 작년 회사 회식 날. 우리는 그렇게 학교 선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식이 끝날 무렵 따로 빠져나와 한잔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와 밤을 함께 보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비밀스럽게 사내 연애를 했고 나에게는 답답한 가정과 일상에서 벗어나라니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찬스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대충 훑어본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며 훌륭하다고 했다. 희정은 눈웃음을 지으며 내가 건넨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퇴근 후 나와 희정은 비싸지는 않지만 도심지 가운데 있는 나의 집으로 갔다. 오늘이 기회였다. 아내는 친정에 가고 없으니 좋은 날이었다. 오라는 것을 쟁취하고야 마는 나의 세상. 집 좋네. 오빠. 그녀는 나의 집 구석구석 가구들과 인테리어를 보며 감탄했다. 걸을 때마다 돋보이는 저 다리와 짧고 타이트한 치마의 굴곡을 볼 때마다 내 안의 야생마는 주체없이 부르짖었다. 한때 이시영만큼이나 예쁘고 애교 많았던 아내는 이제 냄새나고 뚱뚱한 아줌마로 변했다. 아내의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다. 우리는 저녁을 만들어 먹고 소파에 같이 앉아 잡담을 나누며 TV를 보았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다. 경기도 회복될 것이며 우리 회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터이다. 이희정은 내 옆에서 고운 손을 나의 가슴팍을 어루만지며 있었다. 나의 세상. 조금 있다가 그녀와 같이 침대로 가. 내 안에 미쳐 날뛰는 야생마를 잠재워야겠다. 집에 도어체인의 소리가 났다. 그 순간의 정적과 멈춤. 여보, 뭐야? 나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당황했다. 언젠간 이런 일에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게 오늘일 줄은 몰랐다. 나는 그러나 이내 평정심을 찾고 학교 후배이자 내가 아끼는 부하 직원이라 소개했다. 이희정 또한 당황했지만 이내 포커페이스를 찾고 아내에게 인사했다. 아내는 그저 현관에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고 희정은 나의 눈빛 신호를 통해 서둘러 아내의 옆을 지나 그녀의 높은 자존심만큼의 하이힐을 신고 빠져나갔다. 나의 세상은 잠시 미뤄둬야 했다. 1시간 뒤 나는 똑같은 말만 듣고 있다. 아내가 이렇게 억척스러운 면이 있었나? 대체 그년 누구냐고? 시발. 친정에 가면 당연히 예전처럼 자고 올 줄 알았는데 왜 하필 오늘 그냥 왔을까? 나의 세상을 만들려는 신이 시기하는 질투임이 틀림없다. 나도 그간 쌓아왔던 감정과 2시간 가까이 지속되는 아내의 바가지를 참다 못해 폭발한다. 솔직히 당신 뚱뚱하고 더러워. 같이 사는 것조차도 갑갑하다. 이혼하자. 그냥. 여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의 표정을 지었다. 그러이네. 그래, 그렇게 해. 내가 그년 죽여버리고 당신도 가만 안 놔둘 거야. 당장 친정에 갈 거야. 그녀는 이때까지 보지 못한 마치 악마와도 같은 분노와 증오의 찬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눈물을 흘리며 씩씩댔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질적인 아내의 모습에 나는 압도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처가의 귀에 들어가면 이혼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나도 바라는 바다. 하지만 이내 알려질 나의 분류는 회사에서 큰 오점을 남길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세상에 공사 기반이 될 장인 장모의 막대한 재산은 영영 날아가 버린다. 어떻게든 일단 아내를 막아야 했다. 이거 놔. 손 치워. 나보고 더럽다며? 아내의 아기에 찬 눈빛과 나를 벌레 취급하며 밀치는 순간
화가 치밀어 나는 아내를 홧김에 세게 밀어버렸다. 퍽 하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발장 옆에 아내는 육중한 몸이 흘러내리며 쓰러졌다. 이내 머리 뒤로 피가 흘러 아내의 다리 사이로 붉은 호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의 세상은 그렇게 위태롭게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바로 아까 집에서 나갈 때의 옷차림 그대로 달려왔다. 그녀만큼은 항상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는 나의 눈빛을 보고 영문을 모른 채 서 있다가 이내 앞을 보고 안 그래도 큰 두 눈은 더 커지고 짧은 비명과 함께 두 손으로 입을 가린다. 오빠, 일단 희정아, 이거부터 처리하자. 희정은 불안함을 애써 감추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30분가량 걸렸다. 그녀는 바닥과 신발장에 묻은 아내의 피를 꼼꼼하게 닦는 동안 나는 커다란 코드 자루를 구해와 아내를 그대로 집어넣었다. 어찌나 무거웠던지 희정과 젖 먹던 힘까지 힘을 줘서 겨우 포대에 넣고 묶었다. 차에 세 사람, 정확히 이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혐오스러웠던 아내는 뒤 트렁크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채 실려 있었고 희정은 운전하는 내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한강 어귀에 도착했다. 무거운 벽돌과 함께 포대 자루를 아니 아내를 강으로 던져버렸다. 잠시 불안하게 잠겼던 나의 세상은 아내가 영영 가라앉음과 동시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은 20분 뒤. 그녀와 나는 격렬하게 주인 한 명을 잃은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희정은 하기 전에 아내가 눕던 자리를 보며 찝찝해했으나 내가 안심시켜 주었다. 이제 나의 세상이 곧 올 거라며. 우리는 그렇게 25분가량 하고 난 뒤 샤워를 각자 했다. 희정은 머리가 아프다며 자신의 자취방에 가려 했다. 어쩔 수 있겠는가. 그녀를 공범으로 만들었으니 오늘만큼은 놔줘야 한다. 어두운 밤 허전한 침대 나는 혼자 대자로 뻗어 천장을 응시했다. 시발. 나의 멍청함과 한순간의 냉정함을 이름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왔다. 어쨌든 나의 두뇌로 다음 플랜을 짜야 했다. 나의 세상을 놓칠 순 없다. 어느 순간 잠에 들었다. 신기하게도 악몽은 꾸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다. 그러나 희정은 몸이 아픈지 결근하고 휴가를 내었다. 평소보다 쓰게 느껴지는 커피를 마시며 나는 쓴 표정을 지으며 퇴근하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초조했던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고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다행히 희정은 푹 쉬었는지 안색이 좋아졌다. 우리는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되도록 유쾌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불안하게 했던 사랑을 오늘은 완벽하게 해야 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썩 나쁘지 않았다. 어제보다 산뜻했고 그녀도 만족했다. 우리는 거사를 끝내고 거친 숨을 몰아내쉬고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향해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혼과 미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나였다. 그녀를 끌어들었으니 책임져야 했다. 희정은 크고 맑은 그 두 눈으로 토끼처럼 놀라 진심이냐고 물었다. 나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 죄책감이 가시지 않은 눈치였지만 나의 확신찬 말에 안심했다. 나의 세상. 어제 일과 이틀 연속의 섹스,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리는 금방 잠에 빠졌다. 나는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 일어났다. 새벽 2시 30분. 아까 간장 통닭이 너무 쪘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녀를 무심코 보았다. 이제 온전한 나의 것이 될 희정. 나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와 탐스러운 골반을 차례로 쓸어내리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축축하고 끈적거렸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손끝을 내 코에 갖다 대었다. 어제의 그 냄새. 나의 세상을 위태롭게 했던 아내가 남겼던 피 냄새와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형광등을 켜서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는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불을 켰다. 그녀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나의 착각이다. 나는 바보스럽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냉장고로 성큼성큼 가서 문을 열었다. 그날 봤던 아내.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머리통이 징후에 찬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뒤로 나자빠진 나는 다시 조심스레 실눈을 뜨고 냉장고 안을 바라보았다. 없다. 나의 착각이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지나치게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다. 오늘 다시 잠에 들 수 있을까?
개운치 않은 토요일 아침이었다. 어제 잠을 너무 설쳤다. 물론 내 집에서 잔 게 아닌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오늘은 아침에 그녀의 집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같이 먹고 집으로 온 뒤 간단히 씻고 계속 폰만 보며 누워 있었다. 금세 어두워졌고 11시가 되었다. 신기하게도 졸리고 잠이 왔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잠에서 깼다. 그런데 침대는 꽉 찬 기분이었다. 나는 항상 아내가 누워 자던 쪽으로 손을 뻗었다. 무언가가 잡혔다. 그리고 불결한 냄새가 났다. 나는 한순간 심장이 멎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확인하기 싫었다. 그러나 이대로 어두운 채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것은 더더욱 싫었다. 나는 불을 켰다. 희정이 옆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섹시한 몸매, 마치 붉은 장미꽃들 위에 누워 있었다. 여왕 같았다. 침대의 비는 어느덧 번전 내가 누워있던 쪽까지 피가 흘러들어왔다. 나는 선체로 벌벌 떨며 내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다가 비명을 질렀다. 잠에서 깼다. 다행히 악몽이었다. 너무 생생했다. 나는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느덧 아침이었는지 창문에는 밝은 햇빛이 들어왔다. 침실의 문을 나서는 순간 부엌에 소리가 났다. 희정이 연락도 안 하고 왔나? 아니면 설마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나는 문을 열고 조심스레 열었다. 주방으로 갔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육중한 저 몸. 이제는 익숙하지 말아야 할 존재.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뭐지 시발 이거. 그녀는 나를 보더니 웃었다. 일어났어? 아침 먹어야지.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했어. 나는 그 어떤 몸에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에스컬레이터처럼 식탁에 스르륵 다가가 앉았다. 멍하게 식탁에 차려진 팔접상을 바라다 보았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밥에 쌀내가 나기 시작하자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 생각했다. 오지나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그렇게 찌개를 무의식적으로 한 숟가락 들고 입에 넣는 순간 아내가 여보 나 오늘 친정에 다녀올게. 나는 헉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자기 왜 그래? 하고 물었다. 응. 아니야 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 아잉 부끄럽게. 그녀가 수줍게 웃었다. 그녀는 친정으로 갔다. 이 기시감은 뭐지? 그럼 이때까지 일어난 일들은 뭐야? 나는 누구야?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황급히 폰을 꺼내 그녀에게 연락했다. 이희정. 그녀는 다행히 전화를 받았다. 나는 실없는 소리만 하다가 통화를 끊었다. 이것은 현실이다. 나는 이상하게 기본으로 내내 있었다. 기본 전환으로 영화를 보려고. 천만 관객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을 DVD로 봐도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다. 책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어김없이 시간은 지나고 어느덧 밤이 되었다. 한참 뜬 눈으로 지새다 어느 순간 잠에 빠졌다. 나는 운전하고 있었다. 희정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강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커다란 고대 자루를 꺼냈다. 이것을 저 시면에 빠뜨려야 한다. 나의 세상을 위해. 희정과 끙끙거리며 다리 난간에 포대 자루를 올리는 순간 포대가 꿈틀거렸다. 그 꿈틀거림은 이내 격렬한 움직임으로 바뀌고 아내의 신음소리가 나왔다. 희정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서둘러 포대를 저강으로 빠뜨렸다. 악몽이다. 너무 생생했다. 눈이 부셨다. 벌써 아침인가? 나는 하품을 길게 늘어지게 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오줌을 누웠다.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니 꼴이 초췌했다.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내친김에 면도도 해야겠다. 크림을 볼과 턱에 풍부히 바르고 면도기를 볼에 대고 조금 자란 수염을 미낸 순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내가 육중한 몸으로 변기에 앉아볼 일을 보았다. 나의 볼에는 면도날로 인해 상처로 따끔거렸지만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내를 보자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우리 화장실 같이 쓰는 거 처음 봐. 아 참 여보 나 오늘 친정에 다녀올게. 시발. 뭐야 도대체 이 상황. 나는 그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또 꿈인가 아내는 살아있었다. 나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
아내가 친정으로 또 떠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집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에게 통화했다. 응, 오빠. 희정의 목소리가 전화기 넘어 들려온다. 오늘 약속 있어? 아니, 없어. 왜? 그럼 오늘 우리 집에서 나랑 데이트할까? 나밖에 없어. 응, 그럼 좀 이따 갈게. 그녀는 쾌히 수락하고 우리는 짧게 몇 마디 나눈 뒤 통화를 끊었다. 그나마 불안감은 조금 가셨다. 그녀와 격렬한 거사를 치르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도어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황급히 옷을 입고 방문을 나갔다. 그녀, 아내가 현관의 아래를 보고 서 있었다. 희정이 벗어놓은 부츠를 내려다보며 희정이 이내 옷을 재빠르게 다 입고 나왔지만 누가 봐도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아내는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있다가 악마가 되었다. 더 생각해 볼 여지도 없었다. 여기서 깨끗이 끝내야 한다. 나는 그대로 아내의 머리채를 붙잡고 신발장 모서리에 찍어버렸다. 오빠, 미쳤어? 왜 그래? 희정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지나치게 이상하게 이성적이었다. 나의 세상은 굳건하다. 나는 정상이다. 너 생각해봐. 우리가 내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와 너는 끝이야. 그렇게 30분가량 희정은 아내의 피를 닦고 나는 포대자루를 구해와 아내를 억지로 넣었다. 제발 앞으로 내 인생에서도 꿈에서도 보지 말자. 혐오스러운 그 몸뚱어리. 희정은 내가 운전하는 내내 고개를 쳐박고 옆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켜주려고 애를 썼다. 20분가량 도착한 끝에 한강 어긴 안강. 미련 없이 아내를 강에 던져버렸다. 그녀를 집으로 바래다주고 나는 집에 다시 돌아왔다. 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이제 끝이다. 이건 실체다. 살을 꼬집어보고 심호흡을 해보았다. 분명 모든 것이 느껴졌다. 안도한 나는 그대로 잠에 빠졌다. 소파에서 쪼그려 자니 몸이 찌부둥했지만 나름대로 상쾌하게 일어났다. 아침이다. 생활 소음이 들렸다. 정확히 내 집에서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가 있는 곳을 향해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다. 아내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보다도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서웠다. 나는 어느새 가랑이가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아내가 어느새 나를 돌아보고 있었다. 여보 일어났어? 저거 봐봐 진심 웃긴다. 나는 머리가 띵하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다. 정신을 겨우 차렸을 때는 아내가 말을 다시 이렇게 걸었을 때. 여보 나 참 오랜만에 친정에 오늘 다녀올게.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처갓집에 가고 나는 홀로 남았다. 멍하게 축 늘어져 있었다. 나의 정신은 이미 저 세상 너머로 가 있었다. 이 세상으로 나를 돌아오게 만든 것은 희정의 전화. 오빠 오늘 뭐해? 응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쉬고 있어. 오후면 잘 됐다. 오빠 동네에 맛집 생긴 것 같은데 이따 저녁 때 거기 가볼래? 좋지.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오빠 동네인데. 내가 가야지 뭐 하러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해. 응 알았어. 집에서 기다릴게. 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라면 이 거지 같은 상황인 내 말을 믿어줄까? 아니 안 믿어도 상관없다. 그저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과 이것이 실제라고 확인만 하면 되었다. 그녀와 인산인해를 이루는 맛집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은 뒤 약간의 맥주를 서들고 집으로 와서 마시며 대화했다. 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희정은 토끼 눈으로 손을 입 근처에까지 갖다 대며 심각하게 듣다가 이내 나를 툭 치며 웃으며 말했다. 오빠 나 무섭게 하려고 그런 거지? 웬만한 공포 이야기보다는 더 무섭네. 성공했어. 그녀는 능숙하게 내 입술에 입을 쪽하고 맞춘다. 오빠. 요즘 오빠가 새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걸 거야. 그리고 나도 옆에 지금 있잖아. 나는 마술처럼 그녀의 눈빛과 위안이 되는 말에 사르르 녹아. 한순간에 나의 세상에 침입한 그 불안한 악마 군단들을 몰아내었다. 우리는 침대로 갔다. 그녀의 탐스러운 몸. 나의 세상에 곧 일부가 될 사랑스러운 그녀.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거사에 임했다. 한참 땀을 뻘뻘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밑을 내려다보니 그녀의 크고 맑은 눈은 고등어 눈알처럼 미동이 없이 입을 반쯤 벌린 채 시선은 내 얼굴 옆을 비켜나간 천장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놀라서 그 자세 그대로 얼어버렸다. 그녀의 엉덩이 밑중심으로 침대 시트는 온통 빨갛게 물들었다. 나는 깨어났다. 팬티 차림. 아침이다. 나는 괴로워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어루만졌다. 면도하다 다친 볼의 상처가 손끝 감각으로 선명히 느껴졌다. 침대에 걸쳐 앉았다.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그러나 선택해야만 했던 상황에 맞닥뜨려야 했다. 침실 문을 열었다. 아내가 아침 식사로 몸놀림이 분주하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 식탁에 그냥 이제는 멍하니 앉고 몸집이 큰 아내를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를 향해 돌아본 아내가 놀랐다. 응 여보 언제 일어났어? 나무랄 데 없는 12첩 밥상. 결혼한 남자, 유부남들의 로망. 아내가 내 밥그릇과 자신의 밥그릇을 가져오며 앉았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찌개를 국으로 뜨는 순간 아내가 나에게 여보 나 오늘. 내가 말을 끊었다. 친정에 가려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여보 어떻게 한 거야? 심기반기하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포로 질려 늑대 무리에 둘러싸인 한없이 나약한 사슴처럼 공포의 광장에 서 있었다. 그때 아내가 나의 손을 잡으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와 연애할 때, 즉 아내에게 끌려 구애를 하면 아내가 도도하고 튕길 때 표정을 짓는 그 차분한 표정으로 응 당신 말 맞아. 근데 오늘은 아니야. 난 당신을 영원히 용서할 생각 없어. 지옥 끝까지. 나는 찌개를 뜨려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아내는 나를 보며 차분하게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아기로 가득 찬 채. 두 번째 이야기. 이철규 의문사 사건. 1989년 5월 10일 광주 직할시 북구 청옥동 제사수원지 상류에서 조선대학교 교지 편집위원장 이철규 당시 25세 전자공학과 4학년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철규 씨는 1964년 전남 장성군 삼서면 배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 금호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학생운동에 헌신합니다. 1982년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 NL을 하다 제적당합니다. 86년 5월 광주지법으로부터 국가부 안법 7조 사망 이적단체 구성 위반 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가석방됩니다. 이 씨는 88년 3학년으로 복학합니다. 당시 조선대는 박철웅 총장을 상대로 한학원 민주화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씨는 전횡을 일삼던 조선대 재단을 몰아내는 데 앞장섭니다. 사건 발생. 이 씨는 5월 3일 오후 광주시 산수동 오거리 길목 카페에서 후배인 이아무개 씨를 만나 밤 10시 30분쯤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어 광주 부근에서 후배 생일 파티가 있다라며 영업용 택시를 탑니다. 이 씨가 탄 택시는 청암교 입구 삼거리에서 경찰에게 검문을 받습니다. 택시기사 이아무개 씨는 나중에 청암교 입구 삼거리에서 50대로 보이는 사복 차림의 요원 3명이 차를 세우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청년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며 주소와 이름을 댄 뒤 경찰을 따라 근처 임시 검문소로 가다 감시 소홀을 틈타 옆 산 쪽으로 달아났으며 이 청년을 뒤쫓아갔던 3명 중 2명이 3, 4분쯤 뒤에 돌아와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씨는 이날 밤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배 박아무개 씨 여자 24세는 약속 장소인 광주 부근 호반산장에서 밤 11시 10분쯤까지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아 그냥 돌아온 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시신 발견. 일주일 뒤인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쯤 이철규 씨는 광주 북구 함동 제사수원지 상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수원지 관리인 최아무개 씨 52세가 저수지 순찰 도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숨진 이 씨는 감색 와이셔츠에 쥐색 바지 차림으로 구두를 신은 채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시 씨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변색되고 왼쪽 눈이 튀어나왔고 가슴과 배 등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손목에는 묶여있던 자국이, 다리에는 무언가에 찔리고 긁힌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익사체와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찢긴 상태였습니다. 주머니에는 현금 3,000원과 주민등록증,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처음 검안한 북구보건소장은 이 씨가 5일 전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당장 타살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씨의 선후배와 조선대생 등은 이 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고문당한 뒤 살해됐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검찰은 김가경 광주지검 형사 1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전담반을 편성, 사인규명 등을 위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찰은 3일 밤 시체 발견 현장 부근 임시 검문소에서 근무한 광주 북부경찰서 김자술 경위와 김남태 경장, 박재환, 고재풍, 박윤호 순경 등 경찰관 5명과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된 수원지의 청원경찰 이행민 46세, 홍성아 31세 등 7명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숨진 이 씨가 검문 당시 안경을 끼고 사파리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이름을 이준기로 댔다가 나중에 이명규로 바꿔 말했다고 했으며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대 무선 전화를 통해 지령실에 신원을 조회하려 했을 때 북쪽인 청옥동 파출소 쪽으로 뛰어 달아나 경찰관 3명이 쫓아가 1명은 망을 보고 2명은 산을 뒤졌으나 허탕쳤다고 밝힙니다. 검찰은 이 씨의 시신을 전남대 부속병원 영안실로 옮기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입니다. 영안실 주변에는 조선대생 300여 명이 밤새 지키며 출입자를 통제합니다. 시신 발견 20일 후 검찰은 이 씨의 사인을 실족에 의한 익사라고 발표합니다. 산길로 도주하다가 산길을 타고 다시 내려와 도로를 건너 반대편 수원지로 향해 60cm 개구멍을 용케 찾아 수원지 안으로 이동. 다리 쪽으로 150m를 이동하다 발을 헛디자 물에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경찰이 말한 도주 경로라면 검문받은 장소로 다시 이철규 씨가 되돌아가는 꼴이 되는데 도망자 입장에서 경찰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주하다가 제사 수원지의 절벽을 건너던 중 발이 미끄러져 익사했다는 것입니다. 시신의 상태가 참혹해 보였던 것은 오랫동안 물속에 빠져 있어 부패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건의 의문점. 부검 결과 음식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을 하였는데 위에서는 시금치와 콩나물 등이 나옵니다. 사망시간 2시간 전에 섭취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5월 3일 생일 파티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후배들과 2시간 전에 만나 주스를 마셨지 저런 음식물은 먹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 발표는 잔뜩 의혹만 부풀립니다. 검찰이 주장한 실족 지점의 수심은 1.6m였습니다. 이 씨의 키가 176cm였기 때문에 서 있으면 턱에 닿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 씨의 수영 실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실족해 익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시신이 발견된 이틀 뒤 미국 국무성은 이 씨의 죽음과 관련된 논평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개탄스럽고 잔악한 행위다. 살인자가 밝혀져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익사였다며 미국 국무성에서 이런 논평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89년 유족들이 시체 재부검을 위해 미국 인권의 사회 소속 법의학자 로버트 커시너가 입국했으나 검찰의 방해로 1차 부검 당시 슬라이드조차 보지 못합니다. 부검 당일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이 로버트 커시너 박사에게 당실의 출국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사차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전남대병원 영안실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89년 11월 4일 조선대에서 민주국민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이때 신빙성 있는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1989년 6월 1일 최재준 씨에게 하나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1959년 5월 30일 11시 40분경 대전의 기독교단체 사무실로 하나의 제보 전화가 옵니다. 제보자는 본인이 대전의 공무원인데 본인의 애인이 광주에 사는데 데이트하러 갔다가 이 씨가 실종되던 날 그가 경찰로 보이는 남성들에게 폭행당하고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끌고 가던 인원은 총 4명이었고 3명이 이 씨를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실제 증언을 요청하지만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나설 수가 없어
사무실에 사실관계를 요구한 테이프를 놓고 가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 제보자는 오지 않습니다. 그 후 이상한 점은 그 후 이 사무실 근처로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대기하더니 소위 깍두기 업계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하며 살펴봅니다. 같은 건물 직원이라 주장하며 기독교 단체 사무실에 저녁까지 계속 어슬렁거리며 대기하다 저녁이 되어서야 갔다고 합니다. 안기부나 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이 인권위원회 쪽에 이 내용을 제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도청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답니다. 떠도는 말로는 안기부에서 사무실 전화를 도청하던 중 이 내용을 듣고 방문했고 저 제보 전화를 한 사람들도 잡혀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안기부에 외압이 없었는가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시 수사를 참관했던 안기부 수사과장이 저수지의 특정 지역을 찍고서는 추락해서 죽을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수사에 받아들여집니다. 또 다른 의문점으로는 당시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부검을 진행했던 영상의 비디오를 이철규 씨의 동창회 사무실에서 보관합니다. 그러나 부검 종료 1, 2개월 후 동창회 사무실의 문이 부서져 있었으며 해당 영상의 비디오가 도난당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일체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검 후 보관했던 이 씨의 장기 역시 1차로 보관을 하는데 해당 교수 현재는 사망의 임의로 이 장기 역시 처분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서 이 씨의 죽음과 관련된 논평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던 미국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30년이 지난다면 특정 정보의 목록과 정보 일부는 공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989년 몇몇 자료들은 공개되어 있지만 이철규 씨와 관련된 기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료 자체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미국과 관련되어서 민감한 정보가 있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의 법의학적 감정을 맡은 일본 법의학자 카미야 마자타로 교수의 감정에 의하면 손목 부위에 압박이나 찰과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며 우측 종아리와 옆구리에 각각 요철 모양의 흉터와 광범위한 근육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누워있는 이 씨의 몸을 누군가 바닥에 요철이 있는 구두를 신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인 것 같으나 그 전에 외부의 힘인 구타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은 뒤에 물에 던져진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관련이 있던 담당 요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찰의 발표가 진실이다라는 태도로 비협조로 일관합니다. 또 국정원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비협조로 일관합니다. 자료실 자체가 기밀기관이라 외부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며 진입을 막습니다. 또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공개로 일관합니다. 또 그들은 대통령이 와도 문을 못 열어준다라는 말과 대한민국이 망해도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현재 형법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은 벌금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철규 씨는 당시 공안압수부에 수배 중이었고 현상금 300만 원의 1계급 특진이 걸려있던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공안합수부는 당시 기무사, 국정원 교무부,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이 합쳐져 있는 공안정국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 역시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남경찰청 대공분실 소속 경찰 쪽에도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철규 씨를 잡아야 한다는 명령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체포를 해야 특진도 하고 현상금도 받는 건데 굳이 폭행해서 죽일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당시 안기부 쪽에서 죽음에 관여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이철규 열사 사건 진실이 규명되면 노태우 대통령은 하야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5월 3일 체포된 후에 전에 다른 곳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상태로 저수지에 버려졌다는 게 가장 유력한 추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안동의 귀신나무. 안동댐 입구 도로에는 300년은 좋게 살아왔을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통행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일으킨다는 불만과 귀신 붙은 나무라는 꺼림칙한 소문이 항상 따라다녔다. 안동의 도로를 개통하면 1970년대에 공사에 방해가 되는 이 나무를 베어버리려 했다.
그런데 나무를 베던 인부들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포클레인을 동원해 제거하려고 했지만 포클레인 삽이 이유 없이 떨어져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이 나무를 건드리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귀신 나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이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베지 못했다. 결국 나무를 피해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나무는 안동의 무속인들이 내림굿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해마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2008년에 누군가 이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긴 채 베어 가보가렸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오랜 시간 함께한 이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은 모습에 막걸리나 꽃을 갖다 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0년 그루터기마저 교통사고로 뿌리가 뽑히는 최후를 맞이했다. 네 번째 이야기, 배달. 집에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데 대학교 때려치우고 취업은 못하고 위험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기에 난 음식 배달 대행을 시작했다. 겨울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름이다. 여름에는 비만 안 오면 가끔 선선한 밤이 있는데 선선한 여름밤이면 시원시원하고 오토바이 탈 맛이 난다. 그래서인지 그날은 마지막 배달 하나를 더 했다. 시간이 정말 11시 59분이었다. 12시가 넘으면 야간 기사에 몫이라 더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 분식집 배달이었는데 보통 분식은 남는 게 잘 없다 보니 당시에도 손님한테 배송료를 1,000원이나 2,000원씩 받았다. 난 손님한테 1,000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것만 하면 집에 가니까 그 생각으로 음식 받고 존나게 달렸다. 가면서 배달 도착지를 보니까 엑스빌라 B101호더라. 아마 잘 못 봤을 텐데 가끔 낡은 빌라나 아파트에 보면 B101호라고 1층이 아니라 입구에 그냥 반쯤 내려가서 있다. 한 7분 달렸을 무렵 빌라 앞에 도착했는데 무섭더라. 그 동네는 거의 다 아는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골목에 있는 낯선 빌라고 사람이 살 것 같지도 않게 낡았고 빌라 옆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로등이 근처에 있는데 어두웠다. 거기다가 반지하에 배달. 아무튼 입구가 유리문이었는데 비밀번호도 없고 문에 있는 손잡이에 커다란 자물쇠만 하나 있더라. 그 유리문 너머로 B101호에 문이 열려 있고 사람이 나와 있더라. 전부 어두컴컴하니까 그 문에서 나오는 빛만 보이더라. 손님 나와 있으니까 빨리 주고 가야겠다 싶어서 음식 들고 성큼성큼 가는데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이었다. 위에는 맨몸에 아래는 기저귀 같은 속을 입고 있었다. 여름이니까 또 보통 남자가 배달하니까 아재들 옷 벗고 넣는 경우도 많았다. 그 손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기분이 기게 했다. 키는 160 정도 엄청 말랐고 나이는 40대로 꽤 있어 보였다. 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다. 거의 몇 가닥 있고 그리고 맞지도 않는 큰 슬리퍼에 포인트는 비닐 장갑을 끼고 있었다. 뭔가 작업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든가 말든가 음식 주고 배송료 1,000원 있습니다. 굉장히 어눌하게 당황하면서 돈 1,000원, 돈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데 여자더라. 얇고 이상한 목소리. 그러니까 여자가 알몸으로 나와 있던 거위였다. 목소리 듣고도 모르겠는지 나도 모르게 고추를 보게 되더라. 여잔가? 싶어서 봤는데 확실히 여자였다. 흥분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고 좀 역겹더라. 그래도 1,000원 받아야 하니까. 현금 없으시면 계좌이체도 된다고 말했거든.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열려있는 문. 집안에서 냄새가 나는데 진짜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다. 가만히 숨도 못 쉬겠더라. 탈색 약이 썩은 냄새. 그냥 매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상온에서 썩은 냄새였다. 저 사람은 이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나. 이 냄새가 나는데 지금 분식이 넘어가나 싶더라. 이때부터 토할 것 같고 냄새 때문에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냐? 그냥 염색약이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상한 게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잖아. 그럼 누가 안에 있어서 염색을 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기엔 집이 정말 조용했다. 아니, 그 빌라 전체가 조용했다. 집안에서 인기척이라고는 없었고 애초에 사람이 있었다면 보통 야 너 1,000원 있어? 하고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그러지도 않더라. 그래서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서 문 열린 사이로 집 안을 살짝 봤는데 진짜 조금 봤는데 집 안이 거의 시멘트였다. 타일이 보통 있는 곳에 그냥 시멘트고 장판도 작아서 바닥이 보이고 더 보면 시체 한 구는 보겠구나 싶었다. 분위기가 영화 이웃사람 봤냐? 딱 거기 나오는 지하실 느낌이랑 똑같았다. 본능이랄까? 순간 아 좆됐다. 여기가 인신매매하는 곳이구나 싶더라. 그저 촉인데. 난 그 냄새랑 분위기 그리고 저 사람 그리고 끼고 있는 비닐 장갑을 보니까 내가 뭘 생각해도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빨리 가야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여자 나오더니 전화번호를 주더라. 자기 건 아닌 것 같고 종이에 파란색 볼펜으로 적어서 나오더니 여기에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라고 했다. 괜찮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나와서 빨리 도망갔다. 한 500m 가서 멈추자마자 헛구역질을 계속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만 그 자리에서 10분은 넘게 했던 것 같다. 결국에 신고는 안 했지만 이 얘기는 이까지다. 이 얘기를 주의하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간다. 근데 대한민국 한 해 실종자 수가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나 다시 돌아오는지 아냐? 실종자 수는 적어도 만 단위다. 약 2만 명이면 365일이면 하루에 약 50명은 된다고. 혹시 아냐 진짜 우리 옆집에서 혹은 밑에 집에서 실종자가 있을지. 5번째 이야기. 실제로 겪었던 괴담. 내가 9살 무렵 겪었던 일이야. 우리 할머니는 강원도 속초에 살고 계셔. 정확히 어느 곳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상 기차역이 시내 안에 있었고 나름 북적였던 곳이야. 혹시 아는 형들 있으려나? 암튼 거기에 섬에서 차로 산 쪽으로 구불구불 들어가다가 비포장도로를 지나서 샛길로 빠지면 할머니 댁이었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시고 벌집도 가져다 놔서 벌도 키우시고 조금 위쪽에는 창고로 쓰시는 컨테이너도 있어. 다 기억난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휴식 겸 할머니 할아버지도 뵐 겸 우리 가족들이랑 곰모네랑 갔어. 어른들은 작은 동산 같은 곳에 버섯 키워놓은 것 따고 두릅 같은 거 캐러 올라가셨고 나, 누나, 사촌 누나 2명 이렇게 넷이서 메뚜기도 잡고 근처를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졌고 아까 컨테이너도 있다고 했지? 그게 집에서 살짝 위쪽으로 걸어 올라가야 됐어. 걸어서 5분 이내 거리. 아무튼 나랑 친누나랑 둘이서 거기에 있었는데 누나는 자고 있었고 나는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었어. 네이트 요금 폭탄 수십만 원 먹고 엄마가 이거만 하라고 한 무료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에 빠져서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누나가 잠에서 깨서 내려가자고 했지. 나는 게임에 집중하느라 누나 먼저 내려가라고 했고 근처에 빛도 없고 무서웠겠지만 잠에서 막 깬 상태였고 컨테이너에서 집 쪽에 빛나는 게 보여서 그냥 나섰나봐. 그러고 30분가량 지났을까. 게임이 끝났고 나도 집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지. 그런데 엄청 무섭더라고. 주변은 엄청 어둡고 컨테이너 불을 끄고 내려가야 되니 내려가는데 컨테이너가 있는 뒤쪽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잖아. 게다가 전화도 안 터져서 데리러 오라고도 못했어. 그래서 불 끄고 전력 질주로 뛰어가기로 했지. 그렇게 손은 전등 스위치에 있고 그는 동시에 뛰의 자세를 취하며 주변을 먼저 살폈지. 혹시나 내가 뛰려는 루트에 귀신이 있나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방금 다시 그 생각했는데 소름이 쫙 끼치네. 컨테이너 근처는 5에서 7m가량은 자갈밭이고 그 뒤는 나무, 즉 풀숲이거든. 나무 뒤쪽에 뭐가 있는데 그 외양은 붉은빛 돌면서 심장 뛰듯 불근불근 하는 형상이 보이는 거야. 따지자면 인체의 신비 같은 책에 있는 사람 근육 조직 같은 거 있지. 그런 게 심장 뛰듯 두근두근 하면서 움직였어. 크기는 당시에 크다고 느꼈으니 대략 1.5에서 2m가량 됐던 것 같아. 절대로 잘못 본 게 아니고 당시 학교에서 검사한 시력이 1.5였고 컨테이너 불빛도 밝은 편이었어. 잘못 본 게 아니야. 그걸 보고 진짜 말도 안 나오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뇌는 과부하돼서 아무 생각 안 났어. 그러면서 또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며 5초 이상 계속 쳐다봤던 것 같아. 그러고는 불도 못 끄고 문도 열어놓은 채로 할머니 집으로 미친 듯이 뛰었어. 소리도 못 질렀어. 그러고 밖에서 담배 태우시던 고모부가 보여서 바로 껴안고 펑펑 울었어.
10분가량 오르더니 가족들 다 나오고 진정돼서 저기 이상한 게 있다고 막 하니깐 고모부랑 할아버지랑 삽 들고 다녀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 다들 뭘 잘못 봤다는 둥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난 분명 봤거든. 근육 조직 같은 붉은빛 돌면서 움직이는 형체를. 애초에 초록빛, 회색으로 이루어진 숲의 붉은색은 거의 없잖아. 그 정도 크기에. 더더욱 멧돼지는 아니었어. 갈색도 아니고 빛이 밝아서 그 정도는 구분해. 더군다나 5m 정도가 생각보다 먼 거리도 아니야.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는다.